안녕하세요, 영화당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현입니다. 오늘 사실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촬영 감독 이름까지 외우고 보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지난 몇 년간 이 촬영 감독의 활약이 너무 커서 이제는 아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제 아픈 기억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옛날에 키노라는 잡지에 네네.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서서 기사. 1차를 통과했어요. 네. 2차에 갔는데 지금도 유명하신 영화 평론가이신 정성일 평론가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좋아하는 촬영 감독 10명을 대시오. 10명? 네. 한 명도 몰라. 그래가지고 감독도 아니고 촬영 그래서, 감독을. 네. 네. 그래서 떨어졌구나. 어렵죠.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촬영 감독 보통 아무리 영화를 좋아해도 그렇죠. 많이 잘 몰라요. 근데 이 에마뉴엘 루베츠키의 지난 몇 년간은 정말 눈부신 활약을 보여서 특히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신 분들이라면 무려 이 감독이 아카데미 영화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 3년 연속으로 촬영 감독상을 받았어요. Gravity. Emmanuel Lubezki. Emmanuel Lubezki. Emmanuel Lubezki, The Rebels. He won last year in this category for Birdman, and the year before for Gravity. He has a total of 8 career nominations. 물론 아카데미를 받았다고 세계 최고의 촬영 감독이다 이렇게 꼭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더 좋아하는 촬영 감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다르지만 어쨌건 가장 주목받는 감독 중에 하나이고 더군다나 3번 연속 받은 작품들이 다 소개해드릴 만한 작품이다 해서 네. 오늘 한번 모아봤고요. 촬영 감독 이름보다는 이 세 편 하나하나를 보시면 그래비티, 버드맨, 그리고 레바넌트까지 이 세 편을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촬영 이야기도 곁들이는 방식으로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에마누엘 루베츠키라는 감독은 사실은 지난 10여 년간 멕시코 바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3인방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라는 감독, 네. 이 세 편 중에서 우측의 2편을 만든 감독이죠. 그리고 또 알폰소 쿠아론이라는 감독이죠. 또 알폰소 아라우라는 감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감독들이 지난 10수년간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거대한 바람을 만들어냈는데 그 상당수의 촬영을 바로 에마누엘 루베츠키가 하면서 전면에 나선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여기 나온 이런 멕시코 감독들이 만든 영화 외에도 트리 오브 라이프 촬영 정말 좋아서 기억하시는 테렌스 분들 멜릭. 많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을 또 찍은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작품을 또 찍으신 게 상당수. 있더라고요. 네. 제가 팀 버튼의 슬리피 할로우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찍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네. 사실은 훌륭한 좋은 영화들 촬영 굉장히 많은 그런 감독입니다. 어쨌건 이 루베츠키 감독하면 이제는 롱테이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반드시 꼭 롱테이크만을 찍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도 테크닉이 굉장히 뛰어난 롱테이크를 자주 찍는 건 사실이고요. 롱테이크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고정된 픽스드 롱테이크가 있을 수 있고 네. 카메라가 이동하는 롱테이크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루베츠키는 굉장히 이렇게 종횡무진 움직이는 리드미컬한 이동 롱테이크의 달인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광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렌즈를 쓸 때 롱테이크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롱테이크를 광각 렌즈랑 결합을 시킵니다. 광각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보통 미장센이라고 말을 할 때 미장센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광각으로 찍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이 초점이 다 맞아야 되고 화각이 넓어야 잘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미장센을 중시하는 감독들이 상대적으로 광각 렌즈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망원이나 표준 렌즈에 비해서 루베츠키는 롱테이크로도 유명하지만 광각 렌즈를 많이 쓰는 걸로도 유명하다. 저는 문외한이지만 이 촬영 감독의 스타일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비유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네네. 촬영이 리드미컬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춤을 떠올렸어요. 아. 그래서 이 모든 하나하나 영화의 촬영을 춤에 비유해보자 생각이 들었는데 슬리피 할로우는 저한테는 약간 발레 같아요. 그런 네네. 우아함이 있어요. 네. 그래비티는 저한테는 왈츠 같아요. 저 두 사람이 계속 정말 왈츠 같죠. 같이 맞아요. 붙어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는 그 왈츠의 느낌이었고요. 버드맨은 재즈 댄스.
재즈 댄스처럼 그 약간 움직임이 자유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역동적이면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저는 떠올랐고요. 레버넌트 같은 경우에는 군무, 약간 현대무용 같은 느낌의 자유로운 형식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촬영, 춤에 비유해서 이렇게 영화 촬영 스타일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롱테이크 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예술 영화일 것 같고 이게 무슨 기록 경기 같아가지고 12분? 지난번에는 7분이었는데 뭐 이런 걔가 식의. 12분 했단 말이지. 그쵸, 나 14분.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롱테이크 자체가 예술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루베스키도 이것을 최대한 길게 찍을 수 있다는 걸 과시하는 방식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루베스키는 여러 가지 일화들을 보게 되면 롱테이크를 감독이 밀어붙일 때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비티 첫 장면이 12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때 루베스키가 감독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까지 길게 찍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고 버드맨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아니지만 그냥 보기에는 사실상 하나의 쇼트로 되어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길게 찍는 영화를 찍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 영화를 안 하려고 했던 그런 뒷얘기까지 있거든요. 칠드런 오브 맨을 보시게 되면 정말 끝내주는 롱테이크가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특히 2개가 있는데 중간에 숲속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롱테이크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다 감탄하면서 보고 나와서 와, 그 롱테이크 정말 괜찮았다, 끝내줬다라고 관객들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루베스키 스스로가 영화를 잘못 찍었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롱테이크를 제대로 구사해서 찍게 되면 그게 롱테이크인지도 몰라야 되는데 관객 입장에서 그 기술만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기술을 화려하게 찍느라고 영화에 몰입해서 보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찍었다고 볼 수도 있겠구나 해서 본인은 영화를 잘못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롱이라는 단어가 심리적이냐 아니면 실제 그 그렇죠. 길이냐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레버넌트 같은 경우에 초반 전투씬이 저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씬 자체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저한테는 롱테이크 같지만 실은 롱테이크가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그것을 얼마나 오래 찍고 어떻게 찍었느냐보다 그것이 영화 미학적으로 어떻게 주제의식이라든지 이야기와 결합해서 영화 자체의 그 미학적인 비전을 실현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앞부분에 드리면서 각각의 3편의 영화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한 주 쉬려고 그러는군요. 네네, 넘어가시려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네네. 계단 계단. 설명하면서 네. 한 줄로 해드렸잖아요. 네네. 오늘은 5줄의 그림을 가지고 왔고요.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화면 비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나중에 할 거니까. 제가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화면 비율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한 회를 또 화면 비율의 세계를 또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일본 브리핑을 보시다가 저게 뭐야, 저게 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과연? 빙산의 일격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5가지 비율이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큰 비율일 텐데요. 네. 1대 1.133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3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1대 1.37 이게 무성 영화에 많이 쓰였다면 얘가 이제 할리우드 유성 영화에 35mm 유성 영화에 많이 쓰였던 화면 비율이고요. 1대 1.78 이게 우리가 흔히 지금 TV로 보는 LCD TV로 보는 그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카데미 비전이라고 하죠. 아카데미에서 가차로 만들었던 그 비율을 1대 1.85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시네마스코프라고 불리는 지금 1대 2.35 이게 많은 극장에서 지금 그 화면을 보여줄 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 다루는 영화들을 잠깐 참고를 해보자면 네네. 레버넌트와 그래비티는 1대 2.35 이 비율로 찍혀 있고요. 네. 그리고 버드맨은 1대 1.78로 찍혀 있을 텐데 네. 넓은 그리고 많은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네마스코프를 쓰게 될 테고요. 버드맨 같은 경우는 협소한 장소에 장면을 찍고 싶을 때는 네. 이런 비율을 선택하게 된다. 비율을 생각하시면서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은 감상법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5개의 비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설명도 설명이지만 시각적으로 이렇게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딱 보통 색도 2도, 3도 인쇄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멋지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있네요. 한국의 로스코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많이 말을 이렇게 얹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몇 달 안에 이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떡밥에 이제 해보겠다. 네. 떡밥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제가 떡밥을 던지면 이걸 또 멀리 던져서 즉석에서 받아서 네. 곧 돌아옵니다. Coming soon. 네. Emmanuel Lubezki, The Rebel. Get to the boat!
네, 처음 소개드릴 작품은 이제 시간 역순으로 네. 기억에서 아마 생생한 작품부터 올해 아카데미에서 촬영 감독상, 촬영상을 받았던 첫 번째 작품 레버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있으면 징글징글하죠. 그렇죠. 아, 이건 우리 보는 사람은 참 황홀하지만 네. 찍는 사람은 어땠을까? 아니요, 보는 것도 징글징글해요. 황홀하지 않고요. 지긋지긋하는데 그 네. 재미로 보는 굉장히 익스트림한 영화인데 이 영화 일단 촬영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광각으로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롱테이크는 덜 과시적으로 찍히기도 했었죠. 이 나머지 두 편에 비해서는.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촬영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촬영 자체가 최면 같아요. 아주 천천히 카메라는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이 촬영을 하는 방식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화면 속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계속 손짓하는 것 같은. 어떤 숲의 정령 같은 아, 사람이 맞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네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이 영화에서는 로우 앵글을 썼다는 거예요. 로우 앵글이라고 한다면 기준은 인간의 눈높이입니다. 네. 눈높이에서 찍은 것이 가장 편안하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좀 낮으면 로우 앵글인데 이 영화는 로우 앵글로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냐면 로우 앵글로 찍으면 인물들이 겪는 그 모든 일들을 밑에서 위로 올려보는 방식으로 찍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 중에서 특히 휴 글래스라는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인물이 얼마나 위태롭게 생존을 이어가는가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지면으로부터 떨어뜨림으로면서. 그리고 이제 이 두 감독, 이 세 편의 영화를 만든 건 두 감독이잖아요. 공통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찍고 싶어하는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을 갖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방식 중에 하나는 영화 속에서 인공 조명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광, 햇빛, 아니면 19세기에 실제로 썼던 등잔불 같은 그런 기본 불빛만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영화는 흐름대로 안 찍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시인들을 관객들이 영화에서 보는 방식대로 순서대로 찍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이 촬영은 굉장히 극한에 가까운. 저는 궁금한 게 네. 저런 대감독들 그리고 이 대촬영 감독이 있으면 이 권한 싸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감독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감독들은 카메라의 앵글 사이즈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 뭐 등등등까지 일일이 다 지시하는 감독도 있고 그것을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확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우샤오시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촬영 감독한테 거의 전권을 주다시피 해서 맡기는 스타일의 감독이에요. 근데 경우가 다르게 아닐 것 같은 홍상수 감독 같은 사람은 또 달리 일일이 지정해주는 스타일의 감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감독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루베스키 감독이 10대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그래비티를 찍은 알폰소 푸아론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친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오랜 협업, 두 사람이 무려 영화를 6편을 같이 찍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굉장히 긴밀하게 촬영 감독의 권한도 굉장히 클 것 같다. 저는 그 루베스키가 이 레버넌트를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말씀해주신 영화 속 시간대로 촬영을 하는 것, 그리고 인공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버드맨처럼 하나의 매끄러운 롱숏을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작은 목표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이 목표가 세 개 다 완전히 당연히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목표 자체가 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주로 겨울 장면, 영하 30도의 캘거리에서 찍었는데, 캐나다에서 찍었는데, 캐나다에서 찍다 보니까 그게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촬영 일정이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더 이상 눈이 오지 않고 눈이 녹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맨 뒤에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나머지 장면들을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원래는 6,500만 달러였는데 이게 1억 3,500만 달러인가? 거의 배인데요. 2배가 넘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영화가 망하면 파산을 하는 건데 이 영화는 보기 좋게 성공을 했죠. 어쨌건 그런 집념의 영화이고 야심의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다행이네요. 같아요. 저는 혼자 생각하기에 눈이 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 1년을 기다렸나? 그게 돈이 더 들어. 그러니까요. 네. 영화사에 이런 극악무도한 프로덕션, 이런 제작을 했던 영화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피츠카랄도 같은 영화는 배를 가지고 산을 넘기는 얘기인데 실제로 배우와 스태프들이 배를 들고 산을 넘는 과정을 찍은 영화라서 사고는 지옥 많았나 같은- 보죠?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 영화죠? 네, 처음 들어보는 영화인데도 확 와닿네요. 사고는 얼마나 많았으면. 네, 워낙 유명한 영화고요. 그 다음에 지옥의 묵시록도 유명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화 현장이 지옥 같은 걸 말 그대로 그런 영화인데 실제로 이 레버넌트를 찍으면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해고도 됐고 힘든 데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도중에 가기도 했는데 한 스태프이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는 실제로 촬영장이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촬영 현장이었다고 해요. 초반에 그 전투 장면도 그렇거니와 네. 디카프리오가 곰과 싸우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네. 야, 이 감독이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그 장면을 또 롱테이크로 하나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장면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그래도 저 모든 전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훌륭하냐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영화라는 것은 결국 그게 어떤 시대, 어떤 공간을 다루든 간에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시공간을 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창조한 하나의 시공간으로서의 세계의 물성 그 자체를 이렇게 잘 보여준 영화도 사실 드물다. 네.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 우리가 19세기 중반에 미국 미주리 강변에서 겨울에 개고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정말로 그 시공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물성 자체를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예술 작품이 그럴 수 있을 텐데요.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걸 텐데 네. 그 세계의 실감이라는 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루베츠키 촬영이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보이고 맞아요. 실제로 그 세계에 뛰어든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촬영이 좋아야 할 텐데 그 실감의 측면에서 가장 어울리는 파트너가 루베츠키가 아니었나 싶어요.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어떻게 그 고결함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멋있는 문학적인 대사를 할 수도 있고 수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인간의 가장 낮게까지 떨어진 그 상황에서 절박한 육체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결한 정신을 보여주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화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Emmanuel Lubezki. Just a soul whose intentions are good. Oh Lord, please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Well, if I get edgy, I want you to know I never mean to take it out on you. Life has its problems, I get more than my share. There's one thing that I would never do. 자,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뭐 기억에 생생하실 텐데 작년 버드맨이었습니다. 네. 아 진짜 매력적이죠, 이 영화. 전 이 영화 생각하면 겹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리플래시하고 겹칩니다. 어떤 점에서? 재즈 드럼의 소리가 리플래시의 그렇죠. 그 소리와 이 버드맨도 계속 그 재즈 드럼의 소리가 나잖아요. 두 영화가 생각만 해도 박진감 넘치고 심장을 조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깃한 그런 느낌. 한 호흡으로 쫙 가는 것 같은 네. 느낌이 있죠. 네. 버드맨도 역시 촬영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이 영화는 애초에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가 영화 전체를 원쇼트로 가겠다라는 게 처음부터의 목적이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른 스태프들이 허걱한 거죠. 일단 그것을 어떻게 찍고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하느냐 이런 건데 그 원칙은 최초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타협 없이 밀고 나갔다는 거고요. 근데 영화 전체를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영화 전체를 하나의 씬으로 찍는다면 사실은 생각되는 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각본입니다. 전체를 한 씬으로 하나의 쇼트로 찍는다라고 우린 촬영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각본이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쇼트라면 중간에 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쇼트로 찍은 것 자체가 이미 편집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각본 단계에서 사실상 편집의 상당 부분이 끝나야지만 가능해지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본도 촬영에서 편집의 역할을 하면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음악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음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러머가 드럼을 치잖아요. 근데 그 드럼을 치는데 이 영화를 이렇게 전체 장면을 하나의 쇼트로 찍으면 엄청난 난점 중에 하나가 코미디를 찍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미디라는 건 기본적으로 충돌에서 오는데 연기의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씬과 씬, 쇼트와 쇼트 사이에서의 충돌에서 오는데 그 충돌을 만들어내기에는 이 영화가 전체를 하나의 쇼트로 찍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특히 드럼이 원초적이니까 드럼의 변주를 통해서 그런 어떤 리듬의 충돌과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줘서 가능하니까 결국 음악조차도 이 촬영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면을 보면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쇼트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편집점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로 문 열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전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극 중에서 보면 옥상으로 올라갈 때 문을 열기 직전에 어둠이 생기잖아요. 그 순간 쇼트를 바꾸는 거죠. 아니면 벽에다가 꽃병 같은 걸 집어던져서 박살나면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죠. 그 순간 카메라를 스위치펜으로 확 돌려서 역시 또 쇼트를 바꾼다든가 해서 사실은 10번 넘게 편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봐서는 하나의 쇼트처럼 보이는 어쩌면 이런 방식을 쓰고 있죠. 영화를 마술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런 이유일 수 있겠네요. 마술에서 보면 관객들의 눈을 그쵸, 그쵸. 이쪽으로 속인 다음에 그쵸. 다른 쪽에서 뭔가 바꾸는 그런 패턴이 바로 어쩌면 그렇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 방식은 이냐리투나 루베스키가 처음 쓴 게 아니고 그 유명한 히치콕이 처음 썼습니다. 좀 알죠, 히치콕. 네. 히치콕의 로프라는 작품이죠. 네. 로프라는 작품을 보면 10분마다 한 번씩 편집점이 있는데 10분마다 한 번씩 편집점이 있을 때마다 카메라를 가린다든지 배우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편집점을 들키지 않는 방식으로 찍었는데 거기서 따와서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만든 작품이 버드맨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버드맨 좋아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레이먼드 카버라는 소설가의 사랑을 말할 때 네.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게 이제 이야기 극중 연극으로 극중 연극으로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 자체가 매력적인데 그리고 나오미 워치가 또 나옵니다. 왜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약간 난해한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난해하죠. 네, 그럼에도 이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안의 이야기들, 그 촬영의 방식, 집요함, 그 배우들 이런 것 때문에 이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레버넌트처럼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극단에 간 영화인데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체 그 어려운 짓을 왜 하는 거야? 영화 하나 전체를 하나의 쇼트처럼 보이려고 만드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 근데 그게 만약에 기술적인 문제에 그쳤다면 사실은 이 영화는 그렇게 훌륭한 영화가 아니겠죠. 네. 근데 영화는 스턴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압축하거나 늘릴 때 지루한 거는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은 늘리죠.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삶에는 편집점이 없잖아요. 누구를 1시간 기다릴 때 그 시간이 지루해도 끊임없이 그 시간 1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편집해서 없앨 수가 없고 소거할 수가 없는데 이 영화는 그런 삶에 뒤죽박죽된 채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은 편집이 불가능하고 지리멸렬하고 우연히 찾아와서 우리를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삶의 어떤 굉장히 역설적인 역동성 이런 걸 다루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영화 전체를 하나의 쇼트로 찍는 것 같은 방식을 썼다는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이 촬영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이게 심리적인 진실에 따른 촬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흘러가면서 그 안에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이 오고 실패가 오고 이런 어떤 것들 영화가 보여주게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극중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키튼이 연기한 리건의 심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거의 시점 쇼트에 해당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서 편집 없이 영화 전체를 후루룩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촬영 방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환상의 장면이 등장하는 네. 리건이 보는 환상 장면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 있는 것도 말씀하신 그런 바로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겠네요. Gravity. Emmanuel Lubezki. 네, 마지막으로 다룰 작품은 그래비티입니다. 네. 앞에 두 작품은 이제 이냐리투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알폰소 쿠아론 영화이기도 하죠. 네. 자, 그래비티 저희가 한번 짧게 다룬 적이 있었죠. 네. 전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롱테이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면서 다룬 적이 있죠. 네, 롱테이크 하지만 오프닝 저는 시리즈. 이번에 또 봤습니다. 나는 그래비티 보는 게 이거 좋을까? 그때도 보셨어요? 그때도 봤죠. 어. 지금도 또 봤습니다. 영화 짧아서 그래. 그러니까 저는 영화가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즘 영화는 너무 길고 어쩌면 인간의 방광을 늘리기 위한 어떤 그
전략 같은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90분 정도가 인간이 쾌적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딱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방광의 최저까지 생각하는 네. 아주 심도 있는 영화였다는 그럼요. 말씀이신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이 90분계 사실은 이유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몰랐습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ISS, 그러니까 국제우주정거장이죠. 네.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구를 한 바퀴 회전할 때에 걸리는 시간이 90분이래요. 네, 루베스키 촬영 다 좋은데 저는 이 영화에서의 루베스키 촬영 특히 좋아합니다. 정말 영화 뭐- 우아하죠, 우아하죠. 네, 말 그대로 아까 왈츠라는 정확한 표현, 멋진 표현을 써주셨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있고 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까지 10분 넘게 그런 장면들을 더군다나 이 영화는 다 특수효과로 찍은 거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찍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롱테이크라는 것은 결국은 롱테이크라는 건 길게 찍으니까 시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사실은 공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보여준다. 그런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그래비티라는 영화 자체가 세계와 나의 관계를 다룬 영화거든요. 그게 이 영화의 핵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세계와 나의 관계를 다양한 롱테이크, 이동 롱테이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제목이 그래비티가 중력이라는 뜻인데 중력 자체가 세계와 나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 롱테이크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적이면서도 아주 멋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비티가 이제 그 물체와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게 굉장히 너무 중요하게 촬영으로 나와요. 네네. 사고를 당해서 회전할 때도 그렇고 두 사람이 중간에 이제 약간 끈으로 이어지면서 그 장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 끌어당기는 힘과 멀어지는 힘의 관계를 촬영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가. 물론 재난 영화이긴 하지만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는 굉장히 심플하면서 진짜 멋진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설적인 것들을 너무 잘 담아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가 이제 우리를 체험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우주로 정말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놀라운 체험인데 영화 속의 우주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주의 공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주에 내가 미아가 되어서 떠도는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떠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시체도 썩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느려지는 그 광막한 우주에 대한 우리는 공포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면에서 복닥복닥 살다가 우주로 나가면 정말 탁 트일 것 같은 어떤 그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라는 낭만이 있고 우주라는 공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그래비티 안에서 너무 신비하게 잘 붙어서 표현이 되었다. 훌륭한 영화들이 흔히 그렇듯이 아이러니를 너무 잘 영화 속에 녹여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비티는 사실 뭐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전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참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토리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 영화가 기술적으로는 끝내주지만 뭐 우주에 정말 간 것 같은 체험은 주지만 얘기한 볼 게 있어? 뭐 별거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각본도 굉장히 잘 쓴 각본 같습니다. 가장 쓰기 힘든 각본이 그런 각본일 거예요. 이번에 최근에 한국 영화의 흥행을 주도했던 터널 같은 영화를 보면 재난을 당했을 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폭이라는 게 그게 상상력의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런 재난 영화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가 작가의 상상력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이 그녀 입장에서는 우주로 나왔던 이유가 지구가 시끄러워서예요. 지구가 왜 시끄러운가? 딸이 죽었기 때문인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싫은 거죠. 소통하기도 싫고 세계가 싫고 그래서 아무 소리도 없는 우주가 나와서 거기가 조용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여자인데 거기서 아무것도 없고 중력은 다 끊어지고 관계가 다 끊어진 그 상황에서 홀로 남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겪는 게 사실은 진정한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얘기다 보니까 영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난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치유담 혹은 내적인 성장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귀환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Make it down there in one piece and I have one hell of a story to tell. Or I burn up in the next 10 minutes. Either way, whichever way. No harm, no foul.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모험을 결행합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불에 타서 없어지든가 아니면 돌아가던가 이게 아니고 불에 타서 없어지든가 아니면 돌아가서 끝내주는 모험담을 말하던가가 두 개의 초이스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녀 입장에서 보면 돌아간다는 건 돌아가서 끝내주는 모험담을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귀환 자체가 상대방과의 소통, 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싫어했고 말하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했던 여자가 이 모든 모험을 거쳐서 결국은 귀환 자체가 소통의 의미를 담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 끝나고 하나의 또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네네. 그 어느 쪽이든 끝내주는 모험 여행이 될 거야라고 하는데 이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자기에게는 또 다른 여행일 거고 이제 그 시작점에 나는 서 있다라는 어떤 말하자면 선언 같기도 한 그런 그렇습니다. 장면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영화가 아니겠는가. 시각적으로도 뛰어나고 네. 드라마로도 뛰어난. 네, 이제 세 편 중에서 사실 다 좋은 영화인데 어느 영화를 가장 그래비티. 좋아하십니까? 진짜? 그래비티. 네. 네. 전 그래비티가 제일 좋고요. 다시 봤는데도 전 그래비티만 한 영화를 아직 보지 못한 것 같고 너무너무 좋고요. 장면은요? 장면은 오늘 새로운 곳에서 레버넌트 초반 네. 숲속 전투씬. 인디언과 굉장하죠. 그 장면 보고 있으면 물론 롱테이크처럼 보이지만 씬도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타격감, 그러니까 육탄전으로 이렇게 실감나는 전투를 찍은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사운드가 또 얼굴이 찢겨 나가고 그 화살이 박히고 총이 다리를 관통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실감이라는 게 이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실감이었습니다. 전투 장면 자체가 무슨 먹이사슬 같은 자연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것도 같고, 인디언이 백인을 죽여서 해치우게 되면 그 인디언을 또 다른 백인이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런 방식의 묘사하는 방식이나, 또는 그 거대한 시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거대한 나무가 불타서 쓰러지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 보면 어떻게 자연이 굴러가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명장면이었죠. 네, 불러주시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그래비티. 나머지 두 편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고르고 싶고요. 제일 좋아하는 장면도 그래비티. 네. 그래비티의 첫 장면입니다. 네. One thing. Can't beat the view. So what do you like about being up here? The silence. Debris chain reaction is out of control and rapidly expanding. 그래비티의 첫 장면에 어떤 굉장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앞에서도 그랬고 또 오늘도 설명한 바가 있어서 제 얘기는 거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에마누엘 루베스키가 최근 3연속 아카데미 촬영상을 받았는데요. 네 번째는 못 봤는데 5,000원. 우리 매번 돈 거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세 편의 작품을 소개해드렸고요. 세 편 모두 참 훌륭한 영화들이고요. 네. 무엇보다 굉장히 재밌는 영화들이니까 세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